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칩셋 리히팅 작업 시 볼랍을 좀 잘 효율적으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리히팅 작업할 때, 우리가 칩셋 사이에, 칩셋 그 볼과 볼 사이에, 그 냉납이 난 볼랍을 갖다 잘 붙이기 위해서 액상 플락스 내지는 젤 플락스를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젤 플락스는 사용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면은 젤 플락스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젤 타입이죠. 칩셋의 볼과 볼 사이로 투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죠? 칩셋에 사방 주위에다가 젤 플락스를 바르고 열풍기로 쪼여서 젤 플락스를 액상 상태로 만들어서 볼 사이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그 사이로 스며들기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액상 플락스를 많이 쓰는데, 이 젤 플락스하고 액상 플락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 액상 플락스가 좀 성능이 좀 떨어져요. 젤 플락스에 비해서. 이게 젤 플락스 성능이 좋은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이 젤 플락스를 갖다가 우리가 그 칩셋 사이에 볼과 볼 사이로 집어넣는 작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액상 플락스를 씁니다. 그래서 액상 플락스를 써가지고 뭐 어떤 볼이 잘 안 붙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중에 냉납이 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좀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이 젤 플락스와 액상 플락스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우리 그 실물을 놓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젤 플락스하고 액상 플락스 사이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불량이나 칩셋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리히팅 하기 위해서 그냥 리히팅 했을 때는 볼랍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요 사방 사이에다가, 요게 지금 볼랍으로 붙어 있죠, 회로에. 요 사이에다가, 그죠? 요 사이에다가 볼과 볼 사이에 젤 플락스를 갖다 삽입을 해서, 그죠? 볼이 좀 잘 붙게끔, 그죠? 플락스는 어떤 성분이죠?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납을 잘 뭉치게 하는 성분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젤 타입 플락스는 말이죠. 요걸 좀 많이 쓰죠, 젤 플락스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젤 타입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이 도포해가지고, 그죠? 여기 도포해가지고 하면 이 스며들지가 않잖아요, 젤 플락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젤 플락스를 여기다 바르고 열풍기를 통해서 여기다 쪼여가지고 이 젤 타입을 액상 상태로 바뀌어서 집어넣는데, 이게 밑으로 잘 흘러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저 플락스가 있어요. 이 액상 플락스죠? 요거는 물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서, 사방에 주입을 해서 쓰니까 편해서 쓰는 거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액상 플락스는 젤 플락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볼이, 냉납이 난 볼이 어떤 이 PCB 패턴과 칩셋 패드에 붙기는, 물론 붙긴 붙지만 완벽하게 붙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어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젤 플락스를 쓰던 액상 플락스를 쓰던 작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죠, 많은 경험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그 경험치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젤 플락스를 가지고 여기다 쓰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강의에서 우리가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 젤 플락스, 액상 플락스를 혼합을 해서 사용할 때는 이 칩셋과 칩셋에 잘 스며들면서 어떤 그 솔더링 시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준비물이 뭐냐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젤 플락스, 요 젤 플락스죠, 여러분들. 그 젤 플락스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격이 좀 있는 거하고 저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수위초 입문자들은 보면 좀 저가형을 잘 몰라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요런 우리가 리히팅 작업, BGA 누역 작업할 때는 반드시 좀 성능이 좋은 요런 플락스를 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젤 플락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액상 플락스는 요렇게 액상, 지금 통에 있는 걸 이렇게 덜었어요, 사용하기 좋게끔. 여러분들 그 다이소에 가면요, 요런 통들을 많이 팔아요.
저는 이 통에다가 덜어서 사용할 때 뚜껑을 열어서, 이게 왜 좋냐면은 다른 고무통들은 이게 이 공간이 떠서 이게 증발이 돼 버려요. 얘는 요 안에 고무가 파킹이 돼 있어서 이 증발이 안 되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소에서 제가 1,500원인가 2,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요런 통에다가 쭉 담아서 씁니다. 요런 통에다가. 그래서 요런 통을 구입해서 쓸 때, 그죠? 뭐 덜어 쓰든가 요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요 희석하기 위해서 주사기식이 고무통이 있어요. 요런 것들. 저는 이제 비즈 리역 작업할 때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 주사기 있어서 요걸 우리가 주입할 때나, 또 우리가 또 TC 같은 거 담아서 세척할 때 요걸 주사기로 뿌려서 이렇게 솔로 많이 닦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건 이제 인터넷에 가면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많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 옥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요런 이제 고무통을 팔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팝니다. 주사기식으로 된 거. 그런 게 쓰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 쓰고 나서 안 쓸 때는 이 마개를, 주사기 덮개를, 그죠? 이 증발이 되니까 다 쓰나 덮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고무통을 좀 사면 될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칩셋에, 그죠? 뭐 플락스를 주입한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죠? 사용하기 편하죠. 예. 이런 고무통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젤 플락스하고 액상 플락스를 혼합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쇠구슬이 좀 필요해요. 쇠구슬, 그죠? 그 쇠구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철물점 같은 건 팔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 잉크 충전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HP 잉크는 여기 안에 이 볼이 막혀 있어요. 그걸 이제 뚫어버리고 이제 잉크 주입하고 이 볼로 막기 위해서 이걸 좀 갖고 있는데, 그죠? 지금은 뭐 제가 이런 작업 안 하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굵은 거 말고 소형 쇠구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라카 하나 사자. 라카, 그죠? 스프레이식 라카를 갖다 오래 두면은 그냥 하면은 잘 분사가 안 되죠. 뭐 색깔도 좀 틀려지고, 그래서 막 흔들어 쓸 때 안에서 뭐 쇠구슬이 부탁지는 소리가, 이 쇠구슬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잉크를 다시 뭡니까,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쇠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젤 프락스는 이 젤 타입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액상 프락스하고 얘하고 잘 섞기 위해서 이런 쇠구슬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흔들어 주면은 얘하고 잘 섞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쇠구슬을 좀 구하는 게 관건이라면, 글쎄 요 쇠구슬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런 통에다가 젤 플락스를 비율을 3, 액상 플락스를 7 정도 비율을 3대7 비율을 혼합을 해서 많이 잘 흔들어 주면 돼요. 놓고,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희석용 고무통에다가 먼저 이 쇠구슬, 뭐 한 5개 정도면 되지만 저는 뭐 있어서 이만큼 넣습니다. 예, 쇠구슬을 갖다가 희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 쇠구슬을 넣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왜 쇠구슬을 왜 넣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쇠구슬을 먼저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일자 드라이버를 쓰던 뭐 나무젓가락을 쓰던 좀 가느다는 걸 해서 이 젤 플락스를 이 안으로 좀 넣어야 돼요. 그죠? 이게 젤 타입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듬뿍 묻혀 놓고 이 통을 갖다 바닥에다 여러 번 탁탁탁 치면은 요 젤 플락스 밑으로 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술적으로 좀 넣어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든가, 여러분이 무슨 뭐 어떤 뭐 조그만 스푼 있으면 스푼을 쓰든가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요걸 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서 요 뒤에 마무리 좀 잘해야 되겠죠. 휴지로 닦아낸다든가. 이게 적당량을 아까 3대7 비율이라 그랬죠. 뭐 4대6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 3대7 비율로 이렇게 하세요. 너무 젤 플락스를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젤 플락스가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죠. 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이 우리가 액상 플락스를, 그죠? 아까 고무통 같은 데 넣으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주사기 같은 거를 액상 플락스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러분 깔때기를 써서 뭐 넣어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7 정도의 비율을 여기다가 고무통 안에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 지금 쇠구슬이 들어있죠. 여러 번, 그죠? 우리가 칵테일 바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번 흔들어서 칵테일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이제 칵테일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러 번 흔들어서 요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액상 프락스와 젤 프락스가 잘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칩셋 사이에, 그죠, 요 주사기식의 고무통을 가지고 쭉 넣으면은 잘 혼합이 되겠죠. 그럼 성능이 배가가 되겠죠. 액상 프락스 쓰는 것보다. 자, 실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고무통을 일단 열고요.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쇠구슬을 잡아 넣습니다. 뭐 요거보다 조금 커도 관계는 없어요. 더 잘 섞이겠죠. 그래서 저는 있는 걸 활용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젤 프락스를 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넣든가 뭐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넣어야 되겠죠. 요건 좀 성능이 좋은 젤 프락스예요. 성능이 나쁜 것들은 시커매요. 이 프락스들이. 그런 것들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열을 가하면 이 잔재들이 많이 남지 않는데, 열을 가해서 태워보면은 좀 프락스 성능 나쁜 것은 검하게 탄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 통을 갖다 이 바닥에 여러 번 탁탁탁 치면은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좀 밑으로 좀 잘 좀 떨어뜨려 주시고요. 요 겉에 여기 묻은 요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휴지로 좀 닦아낸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이 젤 플라스는 오래되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끈적끈적하고, 여러분들 한번 손에 묻었지만은 이 비누로다가 이 손을 닦더라도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오래 갑니다. 가능한 뭐 장갑을 끼고 하든가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액상 프락스를 갖다가 이제 고무통 안에 주입을 합니다. 그죠? 이 고무통이 참 쓰기가 좋아요. 이 주사기식으로 돼 있어서. 자,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자, 여러 번 흔들어 줍니다. 자, 여러 번 흔들어요. 그러면 이 액상 프락스에 이 젤 프락스가 이 녹아가지고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 쇠구슬이 이 혼합이 잘 되게끔 서로 간에 뭉치게 잘 혼합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액상 타입으로 바뀌었죠? 야, 이렇게. 예. 요걸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써본 방법으로는 액상 플락스를 쓰는 방법보다 이렇게 혼합해서 써보니까 성능이 좀 좋아지더라 하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많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또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젤 플락스를 칩셋에다가 넣어가지고 양쪽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또 옛날에 했냐면은, 이게 이제 칩셋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 젤 플락스를 이만큼 바르고, 여기다 이만큼 바르고, 젤 플락스 도포용 붓으로 충풍을 발라가지고, 요런 우리 전선에, 우리 TV 뽑기는 여러 가지 전선의 가닥들 있지 않습니까? 단선들. 그걸 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이 젤 플락스를 넣는 작업을 이렇게 또 해준 적도 있어요. 미련한 방법이었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 흘러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제 술이 입고된 제품이에요. 소비자가 화면에 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PC방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그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리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입고 수리된 제품은 그래픽카드 그 냉납이라는 분량이 있었죠.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주요 분량은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앞전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우리가 나오는 분량들이 뭐냐면 칩셋의 냉납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그래픽카드에 보면 메인 전원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원부에 FED 수요특으로 인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꽂으면은, 그죠? 꽂으면 어떤 이 칩셋이 소트가 나면은
쇼트가 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자, 모니터 수리해 보면 사람은 알겠죠. 그죠? 우리 파워 스위치를 눌러도, 데스크탑 파워 스위치를 눌러도 전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봤을 때 이 그래픽 카드도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되죠. 2차 측이라고. 2차 측에 쇼트가 났다 보니까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피드백이 동작을 해서 스위칭, 그죠? PWM 쪽에서 스위칭을 못하게 온오프 신호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죠. 쇼트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파워가 봤을 땐 얘도 2차 측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전원부 고장이 많습니다. 자, 칩셋에는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칩셋 냉납 분량이 많아요. 오래 쓰다면 납이 녹았다 식었다 녹았다 식었다 크랙이 생기면서 요 밑에 PCB에서 볼이 뜨거나 아니면 칩셋 패드에 붙어있는 볼이 이렇게 뜨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요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죠? 그래픽 어떤 그걸 연산하는 그 하나의 그 CPU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줄이 생기거나 어떤 부분에 어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히팅 작업이나 리볼 작업하는 건 뭐냐,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건데 오늘 한 방법은 리히팅 작업이죠. 리히팅은 칩셋을 탈거하지 않고 그냥 있는 볼랍을 재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재활용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젤프락스하고 액상프라를 혼합을 해서 바로 요 사이에다가 칩셋 사이에 있는 볼과 볼 사이 이렇게 떠 있는 부분에다가 충분하게 플락스를 주입을 해서 이 납이 이 쪼개진 크랙이 생긴 들뜬 납을 갖다가 다시 솔더링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리히팅 작업이다. 그죠? 리히팅 작업이다. 바로 이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분량은 바로 이런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칩셋 패드에서 볼납이 떨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PCB 패턴에서 볼납이 떨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만 떨어지는 줄 아는데 이 칩셋 패드 쪽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이걸 강력하게 좀 붙여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액상 플락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젤 플락스를 쓰는 게 좋지만 젤 플락스는 이 사이에 이 칩 볼과 볼 사이에 이 주입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젤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상 플락스와 젤 플락스를 혼합해서 집어넣게 되면 아주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리히팅 작업을 할 때는 얘를 제거를 하고 잔납을 제거한 상황에서 요렇게 이제 리볼링 지그와 스텐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솔더볼을 갖다가 이렇게 다 입혀준 게 이게 완성품이죠. 요렇게. 자, 그래픽카드는 옛날 그래픽카드는 이 메인 전원부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GPU 성능이 낮기 때문에 얘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게임이라든가 어떤 그 동영상들이 블루레이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화질의 동영상이죠. 하다 보니까 이 GPU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CI 익스프레스 전원부 이 슬롯에 받는 전원 갖고 따지다 보니까 별도로 여기다가, 그죠? GPU를 전원 공급하기 위한 메인 전원부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커넥터가 파워 서플라이로 받는 12V 커넥터가 두 개가 있던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부를 단상 전원부를 병렬로 연결해서 좀 더 전력을 강화시켜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한다. 그죠? 널리 넘겨주는. 그래서 이쪽에 FET들이 잘 나가요. 여기 쇼트가 많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은, 그죠? 꽂으면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가 아예 인가가 안 돼요. 이걸 그래픽 카드를 빼면은 잘 돌아갑니다. 그럼 얘가 쇼트란 얘기죠. 그죠? 2차 측에 쇼트가 났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가, 야, 2차 측에 쇼트 났어. 야, 그 펄스 발진 끊어!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전원부는 요 지금 FET들을 우리가 이제 전원 소자죠. FET들은 보통 옛날에 저가형들은 이 디펙 타입을 썼어요. 그죠? 이 다리가 3개인 거. 여러분 많이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다리가 이렇게 됐죠. 이 디펙 FET는 요 다리가 요렇게 이 방열판이 있는 요런 걸 썼어요. 그죠? 얘를 요즘 왜 안 쓰냐면 이 디펙 타입 FET는 내부장이 많아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면 RDS 값, 그죠?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정한을 우리가 RDS 값이라고 그런다,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나오는 그래픽 카드는 저는 요런 P팩 타입, 그죠? 요걸 이제 로우 RDS FET라고 그러는데 그 드레인 소스 간 저항을 최소로 낮춘 우리 FET를 바로 이런 로우 RDS FET, 일명 닉네임으로 P팩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FET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늘상 이런 디펙 타입만 봐왔다가 이런 거 이게 뭐지? 이거 PWM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얘는 다리가 3개 나왔지만 얘는 다리가 8개예요. 그죠? 맨 위에 공통자 이게 드레인이죠. 거의. 예. 그래서 요런 거면 당황하지 말고 잘 모르면 여러분들 항상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수리 입문자들이 보면 데이터 시트 보기를 굉장히 꺼려요. 왜냐면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영어로 돼 있다 이거 영어로. 그 영어로 돼 있다 요즘 번역기들 많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고 찾아서 여러분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간혹 이쪽 분량은 많지만 간혹 요 비디오 메모리들이 지금 BGA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것도 분량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중치를 둔다면 칩셋 이쪽에 냉납하고 이 전원부 분량이 많더라 하는 거죠. 예? 많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메인 전원부가 이렇게 분량이 있어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픽카드의 주요 사용 FPD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타입 많이 씁니다. 디펙 타입 다리가 3개 있는 거 GDS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편의상 그죠 이게 G 그죠 DS죠. 여기 방열판이 이렇게 있죠. 얘도 얘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것도 드레인이죠. 그죠? 근데 피팩 타입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주로 눈에 많이 익는데 이런 엉뚱한 게 이제 출현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부장이 많다, 저항이 많다는 것은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이죠. 저항이 방해하는 성분은 뭐냐면 그죠?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 그죠? 저항이 많다 그러면 그래서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 FET가 열화가 되거나 PCB판이 열화가 돼서 여러분들 많이 누렇게 이 탄 흔적 많이 보시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인해서 동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피팩 타입으로 많이 갑니다. 메인보드든 그래픽 카드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요.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다리가 GDS라고 공통되어 있지만은 피팩 타입은 좀 이게 다리는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보면요. 여기 지금 이 점이 있는 부분이 1번이에요. 항상 이 점이 있는 부분이 1번이라 했죠. 1번. 1번이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다가 이게 핀 번호가 매겨진다. 그런 얘기는 우리 기초광에서 늘상 얘기했었죠. 1번입니다. 1번. 그럼 보면은 여기서 5번부터 8번 얘는 이렇게 이 다리가 8개를 갖다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붙여서. 이게 드레인이에요. 이게 드레인. 이게. 그죠? 5번부터 8번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FET에서 그 게이트 드레인 소스 드레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1번이 소스고요. 2번이 소스고 3번이 소스예요. 얘를 공통단자로 소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요 4번이 이게 게이트예요. 이게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라고 이렇게. 그죠? 대부분 이 지금 피팩 타입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번 소스, 4번 게이트, 5번부터 8번은 드레인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잘 모르겠다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는데 이 데이터 시트에 안 나오는 피팩 타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쭉 따져보니까 거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얘는 FET는 이런 것들은 우리 뭡니까 그 AD 보드에 쓰는 그런 것들은 또 뭡니까 이렇게 다리가 8개 있는 FET 쓰죠. SOIC 8핀 타입에 그죠. 얘는 싱글 FET가 있고 듀얼 FET가 있는데 얘는 지금 피팩 타입은 듀얼 FET 개념이 다 싱글이에요. 다 싱글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다리가 8개 나온 걸 편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공통으로 붙여 가지고 소스를 만들고 드레인을 만들고 게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1, 2, 3번 소스, 4번 게이트, 5, 6, 7, 8번 드레인 딱 외우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지금 얘는 지금 많이 없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죠? 전자회로 쪽에서 우리가 정밀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은 아직도 쓰고 있지만 저가형도 지금 거의 안 써가는 지금 사라져가는 입장이고 거의 로우 RDS FET 피팩 타입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라. 우리 지금 이 디펙 타입 알잖아요. 왼쪽부터 GDS 얘는 왼쪽부터 그죠?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분량 검사할 때 굉장히 좀 편할 겁니다. 그죠? 자, FT 양부 판별법 이건 늘상 많이 얘기했죠.
초보자들은 얘를 다 탈거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 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픽카드 그 GPU 뗄 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응? 이 탈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열풍기로 먼저 작업을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띄는 것도 열풍기를 뜰 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얘를 패턴을 손상 안 시키면서 FET를 손상을 안 시키면 띄는 방법,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무연납을 쓰는 관계도 있지만 이 제품이 몇 년 이상 되면 이 납이 산화가 되면서 전기 안 떨어져요. 젤프락스를 바르고도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걸.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띄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미련스럽게 띄지 마시고 우리가 실장 상태에서 FET를, 그죠? 양보 판별하는 걸 GG신공이라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래픽 카드도 우리가 FET 판별할 때, 그죠? 양보 판별할 때는 이 GG신공을 쓰시란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 디지털 테스트에 다이오드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흑색 리드몽을 이런데, 그죠? 이런 나사방대 이런 데가 우리 그라운드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대세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대기가 애매하죠? 여기다 대시고, 적색 리드봉을 GG니까, 이 G는 뭡니까?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G는 FET의 게이트에 대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게이트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드레인, 요게 게이트, 이게 소스겠죠? 그죠? 그죠? 요게 드레인, 요게 게이트, 요게 소스란 말이에요. GDS니까, 여기다 됐을 때, 이 전압값이 나오면 안 돼요. 받으면. 전압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도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이게? 자, 우리 FET 심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뭐 얘기해서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지겹도록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 게이트. 그죠? 요게 드레인. 이 소스인데. 그죠? 요게 지금 화살표명이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NPN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에다가 어떤 양의 신호를 주게 되면, 그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하나의 도선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절연이에요, 절연. 그죠? 절연이란 말이죠. 전기가 안 통해 여기는. 그러니까 GG를 했을 때, 그죠? 여기하고 여기 됐을 때 정상이라면 통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죠? 이 소스는 보통 접지가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쇼트가 됐으면은 붙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여기하고 전류가 흐르겠죠. 0.00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쇼트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금 아무것도 전압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게이트에 있을 때 게이트하고, 그죠? 이 가운데가 이게 끊겨 있기 때문에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압이 나온다는 것은 쇼트다. 그럼 갈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저 디펙 타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 모드에 놓고요. 자, 흑색 리드몽을 그라운드에 대고, 요게 지금 게이트죠? 되면은 전압이 안 나오죠. 그죠?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 측정이 되면. 전압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통한다는 얘기죠.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디펙 타입, 그죠? 디펙 타입의 우리가 양보 판별, 그죠? 실장 상태에서 양보 판별하는 방법이다. 자, 피펙 타입, 로우 RDS FET는 어떡하냐? 모양이 좀 이렇잖아요. 그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거로 했죠? 여기 점 있는 1번이죠? 자, 1, 2, 3번이 뭐라고 했죠? 소스예요. 4번이 게이트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가 이 드레인이란 말이죠.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우세요. 마찬가지죠? 자, 흑색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그죠? 요 4번 단자, 요 4번 단 됐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돼요. FET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심볼은 머릿속에, TR이든 FET든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FET는 전기로 다 제어하기 때문에, 그죠? 전류로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사이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단 말이죠. 통한다는 얘기는 어디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붙었다는 얘기는 결혼 전압 값이 나오겠죠. 다이오드 모드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자, 요렇게 똑같죠? 예.
자, 봅시다. 다이오드 모드는 그렇고요. 흑색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고 적색 리드봉을 4번 단자가 게이트죠. 됐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얘는 정상이죠. 그죠? 이거 지금 이 피백 타입을 여러분 뛸라 그러면요. 이거 디백 타입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 피백 타입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다리가 요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번이죠. 점 있는 부분이. 여기도 솔더링이 돼 있지만 이 안에도 이만큼 면적에 여기 솔더링이 돼 있어요.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져. 이거 강제로 뛰다가는 이거 패턴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뛸 때는 열풍기 뛴다 그러면 여기 다리 가해주고 여기 다리 가해주고 가운데 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해주고 여기 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하면서 열을 가해서 뛰어야지 떨어지지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 원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칩셋을 교체하기 위해서 탈거하는 것도 이 칩셋이나 이런 것 탈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걸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지. 단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죠? 숙련과 숙달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잘 안 떨어져 이게. 한번 여러분들 이거 패보드 갖고 있으면 띄워보세요. 잘 안 떨어집니다. 밑에 요 가운데도 솔더링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게 왜 돼 있냐면은요. 얘도 열은 안 나지만 요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가 8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예. 이 가운데도 이렇게 솔더링이 돼 있어요. 얘를 그죠? 견고하게 더 움직이지 않게 붙이는 것도 있지만 요 밑에 요것도 방열판 역할을 하는 히트싱크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죠? 요 밑에 구리선이 패턴이 좀 굵어요. 보통 우리가 그 PCB에 이렇게 보면 패턴이 이 굵은 게 있고 가느다란 게 있어요. 굵은 패턴은 VCC 라인 아니면은 그라운드 또 내지는 이렇게 방열판 역할을 하는 것들이 패턴들이 좀 굵습니다. 그죠? 이 동판 이 넓은 것들이 이 방열판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모니터 많이 해봤잖아요. 모니터 액정 보면은 이 액정 카바가 덮여져 있죠. 이게 왜 쇠로 돼 있을까요? 덮개 뭐 쇼트 안 나게 하는 원인도 있지만 그죠? 왜 불필요하게 원가를 더 들여가면서 했을까요? 이 방열판 역할 덮개가 우리 패널보드에서 덮개 있는 덮개는 이 방열판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뛸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비로소 여기서 이제 수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온 의뢰인이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에 장착해서 한번 기동을 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멋지게 깨지죠. 이 깨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GPU가 냉남이 나서 연산을 못한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대부분 이렇게 바둑 방문이 흑화 현상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GPU 분량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90%라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화면이 깨지는데 아예 흑화가 안 나온다. 그 GPU 분량이 100%에 100%. 그죠?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가면 몰라도 들어가면서 그 전원 온오프하면 잘 꺼져요. 그 화면이 흑화 현상 나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거의 GPU 분량, GPU 냉납입니다. 냉납. 이런 칩셋들이 거의 그 디바이스 분량은 많지 않아요. 거의 냉납입니다. 냉납. 그죠? 자, 이런 증상이죠.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지금 의뢰된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GTX 1060 6기가짜리 그래픽 카드입니다. PC방에서는 사양이 높은 걸 쓰죠. 보조 전원부 2개가 들어가잖아요. 메인 전원부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수리용 테스트 지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장비예요. 자, 전원을 인가합니다. 바로 깨져버리죠. 깨지면서 부팅까지는 돼요. 한데 그 화면에 글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죠. 이렇게 줄이 생기죠. 여기에. 예. 이 냉담이 났기 때문에 GPU가 연산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부팅에 들어가면은 이제 화면에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불량스럽죠. 예. 이 제대로 연산 못한 거죠.
이런 분량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픽 카드가 분량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렇게 또 나온다, 화면이 나온다 그래서 또 마냥 또 그래픽 그 드라이버만 설치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계는 리볼링 작업이 아니라 리팅 작업을 한다 그랬죠. 리팅 작업을 우리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잘하면은 굉장히 리볼링한 만큼 성능을 내고 잘 됩니다. 자, 먼저 하기 위해서 이제 GPU 리팅을 해서 쿨러 분리를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항상 늘상 제가 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런 걸 갖다 분해하거나 결합할 때는 나사통을 이 뚜껑이 락이 장치가 되어 있는 뚜껑 있는 이 부품통을 항상 끼고 다니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없어지면 또 찾고 하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시간을 들인다고요. 그래서 방열판을 제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나사를 요번에 넣어가지고 락을 잠궈서 떨어져도 나사가 딴 쪽으로 이탈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습관화가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초보자 때는. 근데 지금은 항상 이거 몇 번 제가 그 특수나사를 잊어먹어가지고 구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항상 이걸 옆에다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자, 나사를 다 풀어줍니다. 자, 쿨러가 다 분리가 됐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여기도 히트싱크 하나 있는데 이건 풀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지금 플라스틱 그 뭡니까? 이 재질로 되어갖고 이렇게 꽉 조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을 가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밑에 나사가 조여 있어요. 그 여기까지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GPU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쿨러가 이렇게 분리된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지금 요 지금 쿨러는 이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방열을 많이 못 시킵니다. 좀 좋은 것들은 요게 히트 파이프가 10개 연결돼서 좀 더 방열을 했다면 요것이 이런 증상이 좀 덜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픽 카드 구입할 때도 요렇게 히트싱크만 돼 있는 것보다도 히트싱크에다가 이 히트 파이프라고 구리소 동선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감겨져서 좀 더 방열 효과를 내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죠. 이 쿨러가 굉장히 이 열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 잘 식혀줘야 되는데 얘로다 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히트 파이프가 있다면 그죠? 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요거는 좀 저가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증상이 더 나오지 않았냐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분리 작업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동영상 안 봐도 잘 이거 풀겠죠. 나사 못 풀으시는 분 없죠. 요게 지금 이 스프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톡 이게 풀어지면서 튕길 수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하셔야겠죠.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겠죠. 이거는 이렇게 여기 지금 커넥터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요것도 열이 받다 오면 요게 정화가 돼 가지고 잘 뽑아야 돼요. 아니면 이 나사가 부러지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 케이블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너무 꽉 조여져 가지고 이 지금 플라스틱 이 커넥터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PCB에서 그러니까 뺄 때 락 장치 같은 거 있으면 잘 누르고 잘 뽑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것도 망가지면 요것도 참 솔더링이가 좀 난해하죠. 이런 것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쿨러 분리 작업을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 할 때 간과하는 게 뭐냐면 여기 써멀 그리스 그죠? 어떤 그 방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는데 이 써멀 그리스를 제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항상 우리가 이 리팅 작업을 하거나 리볼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이 GPU 칩셋에 도포되어 있는 그 방열용 써멀 그리스를 TC로 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깔끔하게 좀 닦아주세요. 물론 뭐 다 한 다음에 사후 후속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이것도 처리를 좀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 티슈에다가 티슈를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T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죠? 큰 통을 갖다 이게 들고 붓는 사람이 있으면 쏟아지면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통에다 이런 작은 통, 다이소가 많이 팔아요. 이런 거. 쓰기가 좋더라고. 여기 밀폐가 꽉 돼가지고 잘 증발도 안 됩니다. 여기다 담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여기 고무통에 쏟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죠. 그죠? 조금 전에 어차피 우리가 젤 프락스하고 그죠? 액상 프락스를 이제 이 고무통에 희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최종 쓰는 거죠. 이 주사기식으로 돼서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작업하다 보면 불편함을 따라요. 불편함이. 보통 우리가 프락스를 사게 되면
뭐 이런 큰 통 있죠. 이런 큰 통에 오거나 이런 큰 통 있죠. 이런 큰 통에 담아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걸 뚜껑을 열어서 이 하다 보면 막 흘러버려요. 그러면 또 낭비도 되지만은 이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중간 저장 장치로 요런 병에다 담았다가 필요할 땐 여기다 담아 쓰고 요거 갖고 쓰는 거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작업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준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GPU에 이 품명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안에 고무가 있어서 이게 참 증발이 안 돼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다이소에서 가다 우연하게 발견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가격도 무지 싸더라고요. 지금 몇 개가 더 필요해서 오늘도 사러 가려고 좀 그러는데, 예. 다이소 가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가 수리에 필요한 제품들 있으면 사고 그럽니다, 제가. 자, 깨끗하게 깔끔하게 닦아주죠. 네, 이렇게. 이래야지 이게 지금 써말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면 리팅시 방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써말그리스 제거했다면 바로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플락스를 주입을 합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픽 카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겉에도 먼지가 쌓이지만은 요 지금 우리 이렇게 되다 그랬죠? 여기 볼랍이 이렇게 이게 칩셋 있으면 여기 볼랍이 이렇게 쭉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지금 이 PC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PCB에. 이 사이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이물질 같은 게. 그죠? 먼지가 여기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칩셋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액상프라 주입하면 먼지는 있잖아요. 먼지는 그죠? 이 어떤 볼랍을 갖다 여기 사이에 먼지가 있어도 잘 안 붙어요. 이게. 그죠?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젤 플락스 주입 전에 해야 될 게 뭐다? 머릿속에 항상 칩셋 사이에 있는 그죠? 볼과 볼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된다. 주로 먼지들이 많아요. 그죠? 또 먼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렇게 볼랍이 요렇게 얹혀져 있죠. 이게 녹았다 식었다면 크랙이 생기면서 요 납 가루가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갖다 볼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그죠? 근데 이 지금 안에를 들여다볼 수는 레이저 무슨 뭐 장치가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볼랍의 형태, 솔더링하고 나서 잘 붙었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뭐 장치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아직 뭐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젤 플락스를 주입하기 전에 이 컴프레셔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매장에 컴프레셔 다 있죠? 그죠? 가지고 이쪽 사방을 갖다가 충분히 불어줘야 됩니다. 충분히. 그럼 이 안에 있는 먼지가 이 바람 압력에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솔더링 효과가 좋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그 솔더링이 떨어집니다. 잘 되지도 않고. 뭐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이 매장에 갖고는 많이 보죠. 먼지들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라는 제품은 만능으로 생각해서 먼지를 안 털어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매장에 오시는 컴퓨터를 뭐 1년 이상 된 거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뭐 바퀴벌레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 안에 먼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뭐 그래픽카드 고장이 아니더라도 다 컴프레셔로 이 안에 있는 쿨러 이 안에 먼지까지 한번 싹 털어주는 거죠. 제가 그것도 뭐 서비스죠. 예. 자, 이 먼지 터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방을 다 해줘요. 사방. 이건 뭐 여러분 동영상 찍느라고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지만 이미 한번 털은 거죠. 다시 동영상 찍기 위해서 지금 대충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 털고 여기 털고 여기 털고 여기 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을 가급적 빼내야 되겠죠. 예. 그 예전에는 사실 이 먼지를 털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TC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그죠? 양쪽에 부어가지고 또 한번 TC로 닦아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번거로운 작업이고요. 예, 먼지만 충분히 이 컴포지에서 털어줘도 효과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털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작업은 뭐냐? 네 번째 작업은 이제 칩과 칩셋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플락스를 주입해야 되겠죠. 아까 혼합한 그 액상 플락스하고 젤 플락스를 혼합한 거 있죠. 그걸 요 사이에 잡아 넣는 겁니다. 요 사이에 여기다 한번 싹 주입을 하고 45도로 틀어서 여기다 한번 주입하고 45도로 틀어서 여기다 한번 주입하고
45도 여기다 한번 주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만 하면 여기까지만 흘러내리고 여기는 안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에다 플락스를 갖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주입을 해서 바로 컴퓨터가 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구조를 얘기했죠. 요렇게 지금 칩셋이 있으면 이 볼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플락스를 여기서 주입하고 여기서 주입하고 여기서 주입했단 말이죠. 이렇게 사방에서. 그럼 요 볼과 볼 사이 또 칩셋 패드에 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 PCB에 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액상 플락스가 이 플락스가 다 주입이 돼서 어느 정도 도포가 될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를 좀 기다린 후에 1분 정도 놔비둔 뒤에 이제 털어놔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넣어가지고 바로 또 이걸 리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죠. 지나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털어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잔류 그 뭡니까 1분 정도 지냈다가 잔류 플락스를 갖다가 컴프레셔를 한번 불어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젤 플락스를 주입을 합니다. 주입할 땐 한 방에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사방으로 집어넣어서 한 1분 정도 있어라. 그죠? 볼과 볼 사이에, 그 다음에 칩셋 패드 뜬 부분과 PCB에 뜬 볼랍 사이에 그 충분히 플락스가 도포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컴프레셔로, 그죠? 컴프레셔로 1분 후에 잔류 플락스를 갖다 빼내줘야 되겠죠. 지금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로다가 우리가 리팅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이 지금 컴프레셔로 깨끗이 불어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이거 혼합한 액상 플락스죠. 예. 이건 이미 제가 해갖고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아요.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고무통, 이제 주사기식 고무통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공식 카페에다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이거 구입해서 많이 쓰세요. 좋습니다. 이거 편하잖아요. 이거 사방에다 딱 넣습니다. 이렇게 흥건히 고여있단 말이죠. 이 상태로 한 1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쓱 흘러내려서 약간 좀 경사되게끔 이렇게 펴놓지만 경사되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가면 이제 컴프레셔에서 이렇게 불어내주는 겁니다. 그럼 잔류 플락스가 깨끗하게 제거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BJ 장비에다가 얘를 걸고, 그죠? 이제 우리가 리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리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BJ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거치를 하고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되겠죠. 자, 일단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노즐을 여기에 맞는 노즐을 삽입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쏴지고 있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설정을 해서 맞추고 여기 안에 노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 관련된 이제 온도 프로파일을 PC에 저장한 게 있겠죠. 그거를 띄워서 이제 리팅 작업을 하는 거죠. 요 노즐도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보통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주로 작업하는 것들이 보면 노즐이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요렇게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말은 그 메탈 타입의 그 GPU는 이렇게 좀 넓죠. 그다음에 요 나머지 또 사이즈들은 보통 이제 그 제조사에서 파니까 뭐 꼭 정품이 아니더라도 비규격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정품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노즐을 빼고 끼고 할 수 있게끔 착탈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BJ 장비를 사면 기본적으로 몇 개는 주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또 맞아야지. 여기 지금 뭐 그림에 이렇게 있지만은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요만큼, 여기 반쪽은 요만큼 안 나와. 노즐이 요만큼은 제껴져 있어. 그럼 여긴 히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노즐을 써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BJ 장비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방향키를 이용해서 얘가 제대로 위치가 맞았는가 해서 반드시 나사를 갖다 제대로 조이고 해서 해야 됩니다. 또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요 GPU 쪽에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잘 우리가 수평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이 지금 지지대를 갖다 여기다 양쪽에다 이렇게 놨다 그러면 이 밑에서 히터가 열이 나기 때문에 보드가 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수평이 안 맞았을 때는 이 보드가 이렇게 휘면은 잘 안 붙죠, 그죠? 이것도 이 PCB가 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 요 지대들 여기 GPU 칩셋 근방에다 장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쪽에 이 조이는 고정시키는 이런 틀들이 있어요. 요거를 가능한 GPU 쪽에다가 설정을 해서 하면, 여기는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열이 받더라도 여기 휘질 않습니다, 그죠? 그죠? 물론 뭐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휘나 안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BGA 작업할 때는 해야 된다. 또 초보자분들은 해내니까 또 이 대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잡아놔서 가운데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때문에 열이 일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지대는 칩셋이 열을 가하는 부분은 피해서 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프로파일 로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로딩을 PC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온도 프로파일을 띄운 겁니다, 그죠? 띄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열이 닿으면, 이게 100도가 하부에서 열이 100도가 닿으면 스타트 할 겸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 얘가 아직 히팅은 안 돼요. 왜냐면 이 하부 온도가 100도가 닿았을 때 이 장비가 기동을 하는 거죠, 그죠? 기동을. 그래서 이제 되면은, 그죠? 바람이 아래 위에서 쭉 히팅이 되면서 작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좀 만들어야 되고 작업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리히팅 작업이 완료됐다. 장비가 이제 끝났다고 온도 프로파일 우리 프로그램에서 끝났다고 나오면은 빼가지고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온도가 열이 받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볼랍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별도 데스크에다가 끄집어내서, 그죠? 이런 데다가 충분히 열을 식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만지면 손을 댈 정도로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죠? 식을 때까지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또 이게 수평으로 어느 정도 해줘야지, 이 열이 반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놨다 그러면 볼랍이 아무래도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수평을 맞춰서 한 10분 정도만 식히면 될 것 같아요. 식히면 여기 만져보면, 그죠?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쿨러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노즐이 맞죠? 대충 저는 이제 해서 이거다 하고 아는데, 초보자들은 여기다가 GPU에다가 이 노즐 한번 대보세요, 맞는지. 자, 노즐을 삽입을 하고요. 이제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GPU가 있으면 요 밑에 이 거치대가 여기 가능한 가까이 근접하도록 좀 해서 이 보드가 좀 휘지 않게끔 고정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지지대도 여기다가 요 GPU 쪽에, 그죠? 요거는 왜냐면 GPU 수평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좀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자,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면 보통 이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게 있죠, 거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노즐이 요 GPU 안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맞춰줘야지 이 사방으로 골고루 히팅이 되겠죠. 예. 너무 꽉 붙이면, 이거 하면은 밑에 꽉 붙이면은 이게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량이 나니까 약간 여기서 띄워야 돼요. 노즐 요거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나사를 고정을 하고요. 이 장비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제 장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좀 고정을 딱 시켜서 왜냐면 이제 이 바람을 불다 오면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으니까. 저는 요 앞에서 작업하게끔 다 스위치를 앞에다가 컨트롤 패널들을 다 앞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액정도 앞에다 붙여놓고. 자, 지금은 히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온도가 여기 지금 85도인데 100도가 올라가면, 100도가 달하면 장비 가동을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 기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할 때 이거 여기다 꽉 꽂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떠야 돼요, 여기가. 얘를 이 노즐이 이 칩셋을 물고 있으면은 완전히 불량 나죠. 납이 눌려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약간 떠야죠, 이게. 약간. 자, 이제 온도가 작업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는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볼을 붙이는 쪽이고요. 7단계는 이제 쿨링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장비가 틀려요. 이게 다 되면 일단은 이 노즐이 자동적으로 한 반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히팅 쿨링 단계에서 쿨링이 다 끝난다 그러면 뭡니까? 7단계 끝나면 이 노즐이 바로 위에 올라 작업이 끝나는 거죠. 네. 지금 7단계 작업이죠.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다 붙이고 지금 히팅. 이게 지금 7단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거 끄고, 네. 끄고,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뜨겁습니다. 장갑 끼고 하세요. 이거 옮기는 때 뜨거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이거 놓칠 수도 없고, 예, 장갑을 끼고 하세요. 여기다 충분하게 그 히팅이 돼요. 이게 지금 만지면요,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제가 이거 이쪽으로 옮길 때, 이 동영상 찍다 보니까 장갑을 낄 수가 없어서 안 끼고 이거 하다가 뜨거워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죠? 막, 이거 떨어뜨리면 불량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거 찍을 때. 그 동영상에 지금, 뜨거워 그 소리 안 들어갔습니까? 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안 봤기 때문에 뜨거워서니까 장갑을 끼고 옮겨야 돼요. 떨어뜨리면 100% 불량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만지면 무지무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식을 때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완전히 식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쿨러를 결합을 해야 돼요. 에? 이게 지금 하느라고 이 타이트도 틀렸네요. 그죠? 자, 리팅 작업할 때 주의할 건 뭐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죠? 이 뒤처리 충분하게 냉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작업을 마쳐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풍기로 우리가 리팅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열풍기로 리팅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열풍기는 바람 세기를 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뭐 장비마다 틀리겠지만 이 에어 세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에어 세기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최소로 줄이세요. 왜냐면 여기 칩셋에 보면은 이 우리가 칩셋에 그 노이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 콘덴서들이 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리팅 작업하다 다 날아갑니다. 이건 날아가면 찾기도 어렵지만 이 찾았더라도 이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 어떤 증상이 나겠습니까? 그죠? 노이즈가 들어가니까 이상작동이 되겠죠? 이 칩들은 반도체 칩들은 노이즈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VC와 그라운드 쪽에 보면 많은 그 칩 콘덴서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람색이 높으면 다 날아가죠. 나중에 하고 나서 오면 왜 그러지 오면 이제 초보자들은 몰라요. 이게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그죠? 이게 굉장히 조그맣거든. 이게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해서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나중에 이게 어떤 거지? 그리고 패보드에서 아무거나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 하나하나 부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GPU라든가 CPU는 이게 그 어떤 연산 작업을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다. 제대로 못 하겠죠. 그죠? 순간적인 뇌사가 온다든가 뭐 여러가지 뭐 어떤 이상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 세기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AD 보드도 마찬가지죠. 뭐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할 때 우리가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주변에 있는 이런 SMT 타입 부품들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녹아서 잘못하면 냉납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 세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특히 이 GPU라든가 칩셋 리히팅 할 때는 열풍기로 하여튼 무조건 바람 세기를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풍기에 우리가 리히팅 작업할 때는 이 노즐이 보통 꺼져 있죠. 얘 갖고 하게 되면 열량이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노즐을 제거를 해야 돼요. 기본 노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열풍기 노즐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즐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 면적이 커지겠죠. 그럼 리히팅 작업할 때 여러분들 리히팅 할 때는 그냥 막 리히팅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칩셋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런 이 메인 칩이 있죠. 그러면 열풍기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한번 돌려주고 다시 가운데로 와서 5번, 6번, 7번, 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열이 전달되게끔 해야 볼랍이 제대로 붙죠. 그냥 열풍기 갖고 여기만 계속 조이고 있으면 여기는 붙을지 모르지만 여기 부분은 열이 가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돌리면서 가운데로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열풍기 갖고 작업을 하면 불량이 많은 이유가 잘 모르니까 계속적인 어떤 시간관념 없이 하다 보면 이 칩셋이 풀빵처럼 뻑뻑뻑 튀어나오는 불량 요인을 말씀드려요. 그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칩셋 버려야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가 몇 분을 가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온도와 이 작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해 보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죠. 몇 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작업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시계 반대방에 돌려도 관계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오른나사 법칙에서 뭐 오른쪽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작업이 편하겠죠. 반대로 돌리면 좀 왠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늘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가져오면 칩셋 손상을 가져온다.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패보드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남 노화가 여러분 쓰겠죠. 네. 자, 바람세기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48로 돼 있는데 얘가 최소로 줄이는 겁니다. 자, 이게 최소가 6이에요. 자, 앞에 노즐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죠? 측면부터 돌리고, 무슨 노래 같네요.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잘 돌려줍니다. 이렇게. 네. 잘 붙게끔. 이미 액상 플러스 이미 주입한 상태죠. 끓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불불 끓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백데이터를 만들어셔야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 불량량을 가지고 해서 한번 그 PC에 장착을 해서 한번 띄워본다든가 됐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낼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내가 몇 분을 가해야 되는가 한번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작업할 때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액상 플락스로 한 거예요. 젤 플락스 같은 거 넣으면은 이 아주 이 끓어서 나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전번에 옛날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런 작업은 환기 시설을 잘 해놔야 된다. 그죠? 이 작업할 때 환기 시설을 틀어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작업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잡으면요. 어깨가 아파요. 그죠? 이 긴장이 돼서 팔에 힘을 빼고 작업을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 열풍기 손잡이를 나도 모르게 꽉 잡게 힘을 주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죠? 뭐 긴장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들 패보드는 부담 없잖아요. 그죠? 부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BJ 리역 장비 갖고 칩셋을 탈거했지만 여러분 연습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GP에 있는 우리 이 GPU를 리볼링하기 위해서 뛸 때, 그죠? 내가 지금 뭐 BJ 리역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러시는 분들에서 이제 이 강의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은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